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무원 경영학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는요, 이제 우리 경영학의 세부 과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경영학이라는 학문의 8대 과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쫙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요, 그 8대 과목 중에 첫 번째로 우리 기업 경영에 있어서 기업의 언어라고 불리는 회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는요, 여러분, 사실 우리 경영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 나중에 그 혹시나 주변에 경영학과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한번 여쭤보세요. 저도 이제 경영학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경영학과는 참 재밌게도 두 파로 나눠져요. 뭐냐면 숫자를 좋아하는 파, 그다음에 숫자를 싫어하는 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자에 속했습니다. 저는 이제 숫자를 워낙 좋아하는 편이어서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을 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숫자와 관련된 학문을 되게 선호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에서 가장 좋아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이 회계랑 재무였습니다. 보통 숫자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쪽으로 많이 좀 심화 과정을 많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숫자를 좋아해서 회계랑 재무를 공부를 하다가 좀 더 발전시켜서 아예 직업으로 증권회사를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삼성증권의 해외 주식팀에서 거의 뭐 회사 생활을 한 8년, 10년 정도 일을 했으니까 굉장히 좀 오랫동안 일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어쨌든 전자였어요. 숫자를 좋아해서 회계 재무를 좋아했고 이걸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아예 직업도 금융권에 들어간 그런 케이스였고요. 반대로 숫자를 좀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문과생이 다 그렇죠. 뭐 저도 문과생이긴 합니다만 문과는 역시 수학을 싫어하죠. 대부분 문과 가는 친구들한테 열이면 열, 뭐 거의 다 물어보면 뭐라 합니까? 문과 왜 선택했어? 라고 하면 저 수학을 싫어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보통 문과생은 다 수를 싫어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학과에 와도 이런 숫자를 좀 싫어하는 친구들이 어느 과목들을 많이 하냐면요. 이제 마케팅, 인사관리 혹은 이제 뭐 인사관리에 조금 더 확장된 경영조직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전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예 마케팅이나 혹은 인사부서로 많이 지원을 해서 가기도 하죠. 어쨌든 경영학 학생들은 약간 길이 그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를 좋아하는 파와 숫자를 좀 싫어하는 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 숫자를 좀 싫어합니다. 좀 싫어하는데 제가 회계를요. 오늘부터 우리는 자, 그 첫 번째로 회계를 가장 첫 번째로 배울 건데요. 쌤이 경영학의 8대 주제 중에 회계를 가장 첫 번째 넣은 이유는 당연히 첫 번째, 기업의 언어기 때문에 기업의 언어를 알아야 우리가 경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넣은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회계랑 쌤이 챕터 2장이 재무예요. 회계랑 재무를 가장 앞쪽에 넣은 이유가 어쨌든 우리 친구들 지금 공부를 처음 시작한 단계라서 어쨌든 다른 때보다는 좀 열정이 넘칠 거예요. 그렇죠? 야씨, 내가 이거 열심히 해서 내가 꼭 군무원 합격할 거야. 이런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회계랑 재무를 앞쪽에 넣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당연히 그 기업의 회계 순서, 기업의 경영 순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오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좀 약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요때 우리가 좀 싫어하는 걸 좀 앞쪽에 미리 빼서 하면 그러면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회계를 가장 첫 번째 넣고 두 번째 재무관리를 그 다음 넣어 놓은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회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특히나 우리 시험에 회계가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회계의 큰 뼈대를 다 그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좀 세부적인 내용이나 좀 자잘한 이런 개념들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회계는요. 우리 이번 시간에 쭉 진행을 할 때 보면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여러분 그릴 줄 알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난 뒤에는 거기에 있는 용어들이 아마 좀 생소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계라는 이 과목을 아마 경영학 학생이면 상관없지만 경영학 학생이 아닌 친구들은 회계에 나오는 용어가 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색할 겁니다. 그쵸? 좀 이게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회계 용어가 어려울 때 우리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자주 봐야 돼요. 정말 신기한 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요. 이게 점점 익숙해지면서 나중에 제가 어떤 용어를 뱉어도 여러분들이 당연하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 회계는요. 우리 강의 노트로 제가 역시 또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선생님 우리 주교재 있죠. 본교재.
그 본교재에 보면 쌤이 워딩으로 좀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그것들을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약간 우리 상식 공부한다 생각으로 계속 그 용어들을 반복해서 좀 읽어주시면 그러면 회계 용어들이 생각보다 좀 익숙하게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 신조어를 많이 알려주는데 최근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쌤 강의 듣고 정말 저는 경린인데요. 쌤 강의 너무 잘 들었는데요. 쌤 강의 듣고 경린인 저를 정말 일깨워 주셨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 수강 후기에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제가 처음에 너무 신기해서 경린이가 뭐야? 너 이름이냐? 라고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성이 김씨다. 그럼 김경린인가?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뭐 여러분은 잘 알겠죠. 여기 이제 경영학 어린이의 약자를 경린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경제학 어린이라고 하고 경영학 어린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 경린이라고 불렸던 친구들이 다 좀 쉽게 잘 이해를 했다라고 그렇게 수강 후기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저도 지금이야 경영학을 좀 안다고 뭐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조금 안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주제 넘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긴 한데요. 저 역시도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 때 저도 경린인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 저도 처음에 이 회계라는 과목을 처음 딱 들었을 때 그 충격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왜냐? 용어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좀 제가 느꼈던 그 충격이 어마무시하게 크다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봤으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그 충격이 굉장히 컸는데요. 저는 그럼 그 충격을 어떻게 극복을 했냐? 지금은 돌이켜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자주 봤던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주 봤어요. 자주 보다 보니까 막 그 회계 용어들이 이제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그 용어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약간 그거랑 비슷해요. 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뭐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니까 잘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페인어 여러분 지금 스페니쉬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쌤도 아예 스페니쉬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스페인이라는 나라나 혹은 남미 쪽은 다 스페니쉬를 쓰죠. 그쪽에 가서 처음에 여러분 스페인어를 탁 들으면요. 충격이 크겠죠. 왜? 영어라면 대충 그래도 hello, hi, 뭐 what's your name, my name is 정도 알겠는데 스페니쉬는 완전 새로운 언어니까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그 충격이 되게 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용어를 계속 그 생활 속에서 쓰면서 자꾸 듣고 나도 이제 들은 대로 한 번씩 따라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용어에 익숙해집니다. 단어들이 익숙해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노래 중에 좀 옛날 거긴 한데 이러면 우리 세대 차이가 좀 나나? 뭐냐면 베사메 무초라는 게 있습니다. 베사메 무초. 이게 뭡니까? 이게 스페니쉬예요. 스페니쉬. 여러분 무초가 뭐냐? 무초가 이게 much. 영어로 따지면 much예요. 많이. 그 다음에 베사메가 뭐냐? 베사메가 키스미입니다. 키스미. 그래서 이게 베사메 무초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키스를 많이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 노래 가사가 그런 뜻이에요. 스페니쉬. 근데 여러분도 지금 제가 혹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베사메 무초 많이 들어봤죠? 이 말을 딱 했을 때 어색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이게 평상시 노래나 이런 곳에 좀 많이 나오긴 해요. 혹은 또 이런 게 있어요. Uno, dos, tres, cuatro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스페니쉬로 1, 2, 3, 4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은근히 노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탁 들었을 때 처음에는 되게 황당하다가 이걸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렇죠? 그런 똑같아요. 회계도 기업의 언어인 것처럼 지금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용어 때문에 되게 혼란스럽고 되게 충격을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 번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용어를 들었을 때 그 충격은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용어에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어쨌든 용어를 하나하나 다 또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경린이 친구들 자, 지금부터 경영학의 언어의 세계로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경영의 언어 회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 기업 경영의 회계를 지금부터 할 건데요. 자, 회계하기 전에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쌤이 뭐라 그랬어요? 쌤 수업 스타일은 항상 어떤 과목을 들어가기에 앞서 그 과목의 전체 개관부터 해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영학이라는 학문에 들어가기 앞서 경영학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체를 보여드렸죠. 그러면 오늘은요.
이제 그 경영학의 8대 주제 중에 첫 번째 회계를 들어가는데 그 회계라는 과목은 도대체 전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늘 쌤 수업 스타일이래요. 뭐냐? 전체 숲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 나무로 들어갑니다. 사실 원래 이게 정말 바람직한 수업이긴 한데 이 숲을 사실 설명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대부분의 강사분들께서 그냥 개별 개념만 쫙 설명을 하는데 쌤은 조금 제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업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불편함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숲을 꼭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좀 더 들여도 이걸 꼭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 개별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숲을 좀 볼 줄 알아야 되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를 딱 봤을 때 그 문제가 일단 경영학의 8대 주제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빠르게 스캔하고요. 빠르게 인식을 하고 그 다음 그 주제 중에 어떤 주제라면 그 주제 안에 흘러가는 개념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거기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빠르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딱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큰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하시는 걸 좀 연습을 하는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계 프로세스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죠. 회계학이란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 회계라는 학문이 회계학의 프로세스라고 한번 해볼까요? 회계학의 자, 회계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 도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도식을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 우리 회계를 쉽게 설명을 하면요.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용돈기 입장 써본 적 있죠? 그렇죠. 여러분 기업도 용돈기 입장을 씁니다. 기업의 용돈기 입장이 뭐예요? 그게 회계예요. 회계. 쉽게 이야기하면 뭐다? 회계는 쉽게 이야기하면 회계라는 건 뭐냐? 요거는 이렇게 해볼까요?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돈기 입장 같은 거예요. 용돈기 입장.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용돈기 입장 쓰죠? 사실 그거랑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용돈기 입장 쓰고 싶은 거예요. 기업도. 여러분 근데 우리 용돈기 입장을 처음에 이제 쓰게 된 때 어떻게 씁니까? 우리가 용돈기 입장 쓸 때는요. 어머니가 이제 돈을 주시면 이제 뭡니까? 내가 용돈 얼마. 그래서 뭐 입금 이렇게 적죠. 돈 얼마 들어왔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용돈기 입장 하나하나씩 쓸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학교 끝나고 난 뒤에 쭉 걸어오다가 떡볶이 먹고 싶어. 그래서 떡볶이 하나 사 먹으면 사 먹고 얼마 썼으니까 그걸 용돈기 입장 적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용돈기 입장을 쓸 때 항상 용돈기 입장을 언제 쓰냐면요. 용돈기 입장을 언제 쓰냐면요.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사 먹었을 때 그때 우리가 보통 용돈기 입장을 씁니다. 그걸 이제 회계상에서 그럴싸한 말로 거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용돈기 입장을 쓸 때는요. 우리가 어떤 걸 사 먹을 때 거래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썼어요. 그렇죠? 기업의 회계도 결국은 기업에서 쓰는 용돈기 입장인데 그럼 이것도 처음에 어떻게? 그렇죠.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회사에다 용돈기 입장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뭐가 되냐면요. 자, 회계학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 가장 첫 번째 우리 출발점은요. 이렇게 적어요. 거래 발생입니다. 거래 발생이에요. 결국은 어떠한 거래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용돈기 입장에 회사 용돈기 입장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것처럼 거래 발생이 우리 회계의 가장 첫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거래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뭘 하냐? 거래가 발생을 했으니까 자, 우리가 떡볶이 사 먹고 나면 용돈기 입장 적는 것처럼 거래가 발생을 하고 나면요. 뭐 하냐? 우리도 회사도 회사 용돈기 입장에 적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걸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적을까요? 여러분들 거기 볼게요. 거래가 발생한 걸 분기한다 그래요. 자, 여러분 요 내용들은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거래 분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거래 분기한다는 게 뭐냐? 그 거래를 용돈기 입장에 기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거를 우리가 용돈기 입장에다가 딱 기록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 거래가 하나하나 발생할 때마다 하나하나 적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용돈기 입장은요. 어떤 저런 뭔가 사 먹을 때 하나하나 적기도 하지만
그 전체 하나하나가 다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떡볶이를 사 먹을 때 용돈기 입장이 없어서 일단 내가 메모지에 하나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사 먹었을 때 용돈기 입장이 없어서 또 하나 포스트잇에 적어놨다고 해볼게요. 나중에 그걸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모아서 하나로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별 거래가 발생하려면요. 그 개별 거래를 기록을 하고 나는데 요 개별 기록된 것들을 다 모아서 한 군데다가 우리가 한 군데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개별 거래를 한 군데다 모으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체가 다 기록이 모여 있다 그래서 총이라고 하고요. 총 계정 원장에다가 정기한다라고 합니다. 총계정 원장 정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별거 없어요. 뭐냐? 내가 떡볶이를 한 개 사 먹었죠? 그러면 떡볶이를 한 개 사 먹은 거에 대해서 그 떡볶이 사 먹은 거에 대해 기록을 합니다. 하나 적어요. 자, 떡볶이를 사 먹고 그거에 대해 기록을 해요. 그 다음 내가 또 예를 들어서 음료수 하나 사 먹고 음료수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껌을 하나 사 먹고 또 껌 먹었는 기록을 해요. 자, 이렇게 개별 기록을 나중에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하나의 어떤 양식에다가 요 개별 기록을 쫙 모아서 하나에다가 딱 모아 놓는 거죠. 요거를 뭐라 그러냐? 총계정 원장에 정기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별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개별 기록을 한 군데 모아 놓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개별 기록을 하나하나씩 모았으면요. 이 개별 기록이 하나하나씩 모여 있을 때 그때 내가 혹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요걸 하나하나씩 모다가 중간에 요 하나를 빼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용돈기 입장이야 기껏해야 몇 개 안 되는 거래지만 회사는 여러분 하루에 거래가 아마 수천 개, 수백 개씩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개별 하나하나 적다가 내가 요거를 개별 하나하나 다 적어놨는데 요걸 전체 옮기는 과정에서 한두 개 빼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전체에 잘 옮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냐? 다음과 같은 거랍니다. 이 다음 적어볼까요? 요거 다음에 뭘 하냐? 이렇게 합니다. 과연 개별 거래, 개별 기록을 내가 전체에 잘 옮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뭐냐? 요게 바로 수정전 시산표라고 합니다. 수정전 시산표를 한번 작성 계산을 해봐요. 이게 뭐냐? 생각보다 간단한 겁니다. 시산표가 뭐냐면요. 시험 삼아 계산해본 표라는 겁니다. 시험 삼아 계산해본 표. 뭐냐? 내가 과연 이 개별 기록을 했던 거를 전체에 옮겼을 때 이런 걸 다 모아서 전체에다 기록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두 개 혹시 빠진 게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잘 옮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수정전 시선표입니다. 왜? 시험 삼아 계산한 표라 그래서 수정전 시선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수정전 시산표로 전체 다 옮겼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이제 제대로 옮겼는지. 자, 그러면 1년 동안 이렇게 쭉 거래가 있었던 걸 전체 다 옮겨서 그래서 이제 제대로 옮겼는지 확인까지 했다면요. 이제 마지막에 우리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회사가 연말 되면 뭐 한다 그래요? 회사가 연말 되면 이제 연말에 뭐 한다? 결산한다라고 합니다. 그쵸? 연말에 결산한다. 여러분 연말을 우리 회계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기말이라 그래요. 기말.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를 통해서 개별 거래가 발생한 걸 개별적으로 기록했고 그거 전체가 잘 옮겨졌는지를 여기에서 확인을 했다면 그럼 이제 뭐 하냐? 그 다음 이제 요걸 합니다. 이제 연말에 뭐냐? 결산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 기말 이렇게 하죠. 뭐라고 적을까요? 정확한 용어로 씁시다. 기말 이렇게 합시다. 기말 결산 정리. 마지막에 이제 연말에 결산하는 거죠. 전체 어떻게 됐는지 딱 이제 깔끔하게 장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기말 결산 정리를 하고 나면요. 이제 기말 결산 정리가 제대로 됐는지를 그 다음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수정 전 시산표 다음에 거라고 해서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합니다. 수정 후 시산표. 뭡니까? 기말 결산 정리가 잘 되었는지를 요걸 수정하고 난 후에 시험 삼아 계산한 표라 그래서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합니다. 사실 수정 전과 수정 후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 있는 요거예요. 기말 결산입니다. 기말 결산이 딱 기준이 돼요. 요걸 기준으로 요거 전에 시험 삼아 계산한 표가 수정 전 시산표, 요거 후에 시험 삼아 계산한 표가 수정 후 시산표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수정 후 시산표까지 나오고 나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마지막에
우리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흔히 말하는 장부가 나옵니다. 장부, 마지막 장부. 그걸 뭐라고 하냐? 이걸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재무제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재무제표. 요 재무제표,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Financial Statement라 그래서 보통 FS라고 많이 적습니다. 결국 우리가 회계에서요.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재무제표라는 걸 마지막에 딱 가져내면 돼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회계에서 갖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회계는 첫 출발점이 여기네요. 뭐냐? 어쨌든 회계는 뭡니까? 기업, 회사에 있어서는 용돈기입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용돈기입장을 기록을 할 때 어렸을 때 보면 언제 기록을 했냐? 내가 무언가를 사 먹거나 혹은 무언가를 내가 구입했을 때, 그랬을 때 내가 용돈기입장에 기입을 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 거래가 발생을 하면 우리는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가장 첫 출발점은 이겁니다. 회사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하고 또 혹은 매출, 판매도 할 건데요. 이러한 거래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회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거래가 발생하면요. 이 거래를 어떻게 개별적인 거래를 개별적으로 기록을 하고 그 개별적으로 쭉 기록한 거래를 나중에 한 군데 다 옮깁니다. 이걸 총계장 원장의 전기라고 하죠. 자, 이렇게 개별 거래를 총계장 원장으로 옮겼을 때, 한 군데 다 옮겼을 때 제대로 옮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삼아 계산한 표가 뭐다? 수정전 시산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대로 옮겼는 걸 알게 되면요. 우리는 뭐 하냐? 이제 연말에, 기말에 결산한다 그러죠. 이제 결산을 해요. 그리고 난 뒤에 기말 결산까지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게 수정 후 시산표가 됩니다. 왜 수정 전, 수정 후인지는 기준이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수정 후 시산표를 통해서 저 결산 정리까지 제대로 됐다라고 확인이 되면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결국 요 재무제표가 사실상 회계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기업은요. 이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외부랑 소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무제표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영 오리엔테이션 전체를 할 때 보면요. 쌤이 재무상태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요렇게. 여기 뭐가 있냐? 여러분 제가 뭐라 했어요? BS 뭐 이렇게 적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뭐 IS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그렇죠. 재무제표가 됩니다. 쌤이 그때 당시에 기업 경영을 1년 동안 쫙 하는 거 보여줄 때 뭐라 했어요? 이런 것들 가지고 제가 보여드렸죠. 바로 이게 재무제표가 됩니다. 결국 회계는 요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회계학에서 배워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내용.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1번 이렇게 해서 회계 사이클. 회계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이걸 뭐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뭐 회계 순환이라고 돼요. 회계 순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겁니다. 뭐냐? 회계의 바로 첫 출발점부터 이 회계가 어떻게 1년 동안 순환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회계라는 건 거래가 1월 1일 날 처음 발생했을 때 그때부터 쭉 진행을 해서 12월 31일 날 결산까지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뭐냐? 바로 기업의 1년 동안의 회계 사이클을 딱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순환해 가요. 됐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 회계 사이클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회계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요거 재무제표예요.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뭘 배우냐면요. 자, 첫 번째 회계 사이클을 배우고 나면 회계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요거죠. 재무제표.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요 재무제표의 종류와 그 다음 또 뭐냐? 각각 재무제표의 특징들을 공부할 겁니다. 요게 바로 챕터 2장, 우리가 크게 회계에서 두 번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기서 배운 재무제표 요거를 한 단계 더 심화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 우선 나중에 다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재무제표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 첫 번째 재무상태표 BS가 있고요. 두 번째 포괄손익계산서라는 IS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현금흐름표라는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가 있고요. 네 번째 자본변동표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석. 요거는 노트라고 해요. 노트. 주석. 그거는 뭐다? 노트.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5대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요걸 뭐라 그런다? 요게 바로 5대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요게 지금 국제적으로 가장 인정받고 있는 5가지 재무제표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요거를 의미해요. 됐습니까? 자, 요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를 통해서 회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다음 그 회계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재무제표가 탄생을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이걸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각각의 재무제표의 종류와 그것들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여기까지가 바로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회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요 1번과 2번입니다. 우리가 배울 회계 전체의 내용에서 1번과 2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몇 퍼센트냐? 대략 한 70%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전부가 여기에서 나와요. 거의 전부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는데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1번과 2번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어쨌든 거래가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쭉 회계 사이클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재무제표가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재무제표의 특징과 종류도 한번 쭉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누가 작성했어요? 누가 작성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거는 바로 회사의 내부 사람이 작성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사의 회계팀에서 작성한 거예요. 그렇죠? 외부 사람이 작성한 게 아니에요. 왜? 회사에 이런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면 내부 사람만 할 수 있는데 그 내부에 거래가 이런 게 있었다라고 그걸 확인을 하고 그걸 이런 식으로 용돈기 입장에 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바로 회사에 있는 회계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1번과 2번까지가 회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순환 사이클과 그리고 작성이 된 거에 각각 종류와 특징을 공부했는데 이거 누가 작성했냐? 그렇죠. 회사의 바로 내부 사람이 작성한 겁니다. 내부에서 작성한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자, 뭐냐? 내부 사람이 요 재무제표를 작성을 했다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요런 게 있어요. 뭐냐? 요 회사 사람이라면요. 회사의 그 내부 사람은 요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뭐냐? 회사의 용돈기 입장을 쓸 때 자기들이 잘한 거 있죠. 자기들이 요런 거 판매 잘했습니다. 요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뻥 튀게 해서 요렇게 해서 작성하고 싶고요. 반대로 못한 거는요. 요렇게 살짝 축소해서 적고 싶을 겁니다. 마치 뭐랑 비슷하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한테 용돈을 제가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10,000원 받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10,000원을 받아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는 거죠. 야, 10,000원 너무 적다. 너무 적다. 10만 원 할게요.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0만 원 용돈을 받았을 때 요거 가지고 이제 제가 용돈기 입장을 썼는데 어떻게 적냐? 저는 요렇게 하고 싶어요. 뭐냐? 어머니한테 10만 원 받은 것 중에 만약에 제가 교재 같은 거, 만약에 문제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살 때 내가 한 거는 그거는 아주 크게 문제집 이렇게 적고 10,000원 이렇게 썼다라고 하고 반대로 제가 불량식품 같은 거 먹은 건요. 조그만하게 예를 들어서 닭꼬치가 불량식품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불량식품 먹었으면 그런 거 적고 쬐끄만하게 500원 이렇게 적을 겁니다. 맞습니까? 똑같아요. 회사도요. 자기들이 잘하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건 뻥 튀게 해서 되게 크게 말하고 싶고요. 반대로 자기들이 불리한 거는 자꾸 축소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작성한 이 재무제표는요. 사실 그 공정성 혹은 그 정확성에 조금 의심이 가요. 그쵸? 왜냐? 회사 내부 사람은 잘한 거는 뻥튀기 하고 못한 거는 축소하려고 하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 재무제표가 뭐냐? 결국은 이게 바로 회계의 핵심인데 요걸 통해서 어떻게 하냐? 기업이 외부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언어가 객관성 혹은 공정성에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내부에서 작성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사람과 정확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작성한 이 재무제표를요. 어떻게 하냐? 자, 그래서 세 번째, 맞죠? 그래서 그 세 번째가 뭐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옵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 그 세 번째가 바로 외부 회계 감사라는 걸 받습니다. 회계 감사. 외부 회계 감사를 그래서 그 다음 받아요. 요거 왜 받냐? 자,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회사의 재무제표 누가 했어요? 내부. 그래서 이거를 공정성에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그렇죠.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회계, 너희들이 만든 이 장부를 감사받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심사받는 거예요. 요걸 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여러분. 요게 공인회계사라는 사람들이 바로 요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CPA. 요 사람들이 바로 요런 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외부 회계감사를 그래서 받는 거죠. 왜 받아요? 바로 내부에서 작성한 재무제표를 이거를 뭐냐? 공정성을 좀 더 강화해 주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그래서 외부 회계감사라는 거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과 2번을 배우고 나면요. 세 번째 뭐? 외부 회계감사라는 걸 그 다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여기 됐죠? 그 다음 여러분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나면요. 여기서 외부 회계감사 뭐냐? 공인회계사 이 사람들은 이 회사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외부에 있는 제3자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여기 내부에서 회계팀에서 만든 재무제표를 쭉 한번 훑어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잘 작성했군. 오케이. 이렇게. 혹은 어라? 좀 장난쳤네? 뭐 이렇게 자신들이 그걸 검토해서 마지막에 뭐냐? 우리 여러분 초등학생들 보면 일기검사하고 나는데 쌤이 거기 뭐요? 참 잘했어요 찍어주고 또 혹은요 좀 더 분발하세요 이런 거 찍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인회계사가 마지막에 기업 내부에서 만든 재무제표라는 거 요거를 쫙 훑어보고 난 뒤에 오케이 너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잘 작성했다 이렇게 객관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해 주는데 그걸 총 4가지의 도장을 찍어줍니다.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적정 의견이라는 게 있어요. 적정 의견. 내부적으로 또 한번 설명할게요. 적정 의견.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참 잘했어요. 요 참 잘했어요.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냐? 두 번째 한정 의견이라는 거 있고요. 한정 의견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부적정 의견 있고요. 부적정.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견 거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여기는 땡땡. 여러분 위에서 밑으로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요 너희들이 우리가 검사를 해봤더니 진짜 엉망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점점 그 엉망의 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결국은요 이 4가지 중에 딱 하나만 의미 있어요. 뭐? 적정 의견 요거 하나만 의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 참 잘했어요. 요것만 받아야만이 요 재무제표가 정말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 객관적으로 잘 작성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냐? 전부 다 조금씩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한정 의견 뭐냐? 문제가 조금 있다. 부적정 의견은 더 많다. 의견 거절은 이건 완전 슈렉이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3가지는 다 문제가 있는 거라서 이건 의미가 없고 딱 적정 의견 요것만 요것만 딱 의미가 있어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자 내부에서 만든 걸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적정 의견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적정 의견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 이 재무제표는 뭐냐? 외부 사람이 딱 검사했을 때도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작성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냐?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외부 사람과 소통을 하려면 외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이 회사의 용돈기 입장을 올려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3단계 외부 회계감사가 끝이 나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밑에다 계속 적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쌤이 지면이 부족해서 이쪽으로 올릴게요. 이쪽으로 올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네 번째 뭘 하냐? 회계 프로세스의 네 번째는 뭐냐? 바로 외부 회계 감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잘 작성했습니다라고 이게 드디어 참 잘했어요 도장을 딱 받으면 이제 요 재무제표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소통할 수 있게끔 사이트에다 업로드를 시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외부 공시라고 합니다. 외부 공시. 이제 누구나 볼 수 있게 올려주는 거죠. 대한민국은 현재 이 외부 공시가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다트라는 곳에서 여기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누구나 이 회사의 재무제표, 그 회사 용돈기 입장을 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외부 공시까지 끝이 나면 사실상 회계가 끝이 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더 해야 돼요. 뭐냐? 우리는 회계를 이제 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개된 정보를요. 이 공개된 정보를 마지막으로 활용하는 법까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회계 지표의 뭐? 활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외부 공시를 통해서 이제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재무제표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재무제표에 있는 여러 가지 숫자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 회사가 현재 얼마나 안전한지 이 회사가 얼마나 앞으로 수익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회사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마지막에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회계 프로세스 전체를 봤는데 여기 쌤이 시간을 좀 들여서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결국은 뭐 할 거냐면요. 우리는 이 내부 지금부터 쌤이 1번부터 5번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쭉 설명을 했는데 어때요? 그렇죠. 논리적이죠, 여러분. 여기 처음에 거래 발생부터 쌤이 여기 5번 회계지표 활용까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죠? 회계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회계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우리는 1번부터 5번까지 요 순서대로 다시 회계 안의 세부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쌤이 뽑으라면요. 이거 같아요.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 순서예요. 이 순서. 이 순서. 여기서 이 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을 칠 때 지금 뭘 의미하는 거구나. 뭘 의미하는 거구나. 이걸 빠르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좀 유일하게 이 부분은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가장 잘 나오는 거,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는 어디냐? 회계에서 바로 여기입니다. 첫 번째, 회계 사이클과 회계 재무제표 종류 있죠? 요 두 개 아주 잘 나옵니다. 요 두 개. 요 두 개 아주 잘 나와요. 특히 회계 재무제표의 종류와 특징 이거는 정말 강조해도 소위 말해 지나치지 않겠죠. 저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상 회계는 이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는요. 독특하게 계산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요겁니다. 회계지표 활용. 그래서 여기는 참 여러분들 회계지표 활용은요. 선생님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여기는 여러 가지 공식들이 좀 많은데 그걸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 시험 문제 그 공식만 알면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계지표 활용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건 좀 암기하세요라고 좀 많이 강조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딱 암기한 상태에서 시험 문제 딱 보면 딱딱딱 대입하면 바로 풀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회계지표 활용을 할 때 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요거를 잘 암기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그 방법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고요. 외부 회계감사 정도는 그냥 단순 개념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외부 공시는 아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1번, 2번, 특히 2번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1번과 4번도, 1번과 5번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회계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 이제 첫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회계 사이클, 회계 순환에서 거래 발생, 여기서부터 첫 출발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요 내용은요. 우리가 지금 강의 노트에는 따로 적혀 있지 않죠. 여러분들이 따로 항상 여러분들이 좀 썼으면 해서 쌤이 프로세스는 다 넣진 않았는데 요거를 여러분들 우리 강의 노트에 회계학의 첫 번째 보면 그 1번 회계 정의, 2번 회계 분류 있잖아요. 그 아래쪽에 적으셔도 될 것 같고요. 혹은 아니면 여러분들 아예 따로 A4 용지 조그마한 거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아예 요걸 하나 적어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안 적은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이 프로세스만 한 8장에서 9장 정도 될 거예요. 요것만 딱 들고 다니면서 계속 공부를 해도 상당히 공부가 도움이 돼서 제가 이거를 한 군데 모으라고 이걸 일부러 좀 따로 안 적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A4 용지에 따로 하나 적어서 들고 다니면서 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오늘 그러면 우리 회계 첫 번째 시간으로요. 회계 전체 우리 사이클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회계라는 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공인회계사라는 시험을 보면 거기에서는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건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가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회계사가 될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요 내용들, 요 5가지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서 각각의 개념들이 뭘 의미하는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회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회계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회계 본격적으로 세부 내용을 들어갈 건데요. 회계 세부 내용의 첫 번째 회계 사이클부터 들어갈 겁니다. 회계 순환. 자, 회계 순환에서 가장 첫 출발점이 뭡니까? 그렇죠. 기업에서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게 거래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첫 번째로는요.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게 회계적으로 정말 거래가 맞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그 시간부터 첫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우리 첫 번째 회계 전체 프로세스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